평범한 여고생의 질문 하나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에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지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는데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가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학생은 용기를 내어 학교에서 질문을 던졌고, 이 행동이 일본 교육계와 언론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불편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이 한마디가 왜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는 한 여학생의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죠. 딱 1초만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메이세이 고등학교 1학년 미호입니다. 도쿄에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죠. 적어도 그날까지는 제 삶이 평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 외곽의 조용한 고등학교에서 역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지내던 어느 봄날,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활짝 핀 벚꽃 아래를 걷던 어느 봄날, 저는 우연히 작은 의문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학교 역사 동아리 발표를 준비하던 중 오래된 문서를 정리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먼지가 소복이 쌓인 자료들 사이에서 누렇게 바른 고지도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도 구석엔 메이지 38년 발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이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한반도 동쪽 바다, 거기에 아주 작게 표시된 섬. 그리고 그 옆에 쓰인 글씨. 믿기 어려운 단어였죠. 독도 조선의 땅.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지도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 배운 내용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늘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들어왔죠. 그런데 메이지 시대,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본격화되던 시절에 제작된 공식 지도에 독도가 조선의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오류라고 넘기기엔 이 지도는 정부 발행 문서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제 손안에 들린 이 낡은 종이가 역사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잊힌 증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도 한 장이 아니라 누군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죠. 동아리 친구들이 돌아오기 전 서둘러 지도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이 발견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역사의 퍼즐 조각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발표 준비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지도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걸까? 누가 무엇을 감추려 했던 걸까? 그렇게 저는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오후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조심스레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손에 쥔 고지도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누구보다 아버지께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늘 원칙적이고 강직한 분이었기에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자료를 함께 바라봐 줄 거라 믿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아버지 서재문을 열고 바랜 종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지도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고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제 손에서 빼앗듯 가져가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건드리면 안 될 일이라고. 더 이상 이 문제를 파고들지 말라고 말이죠. 너무 갑작스러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표정. 마치 오래된 상처를 찔린 사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이었고 아버지는 그것마저 막으려 했으니까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집안 서랍을 뒤지던 중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사진첩을 찾아냈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다 멈칫했습니다. 한 장의 낡은 사진 뒷면에 한글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본명이었어요. 조선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붙들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감춰온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외할머니는 제일 조선인이었고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차별을 피해 한국으로 건너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늘 숨기며 살아왔고 다시는 그 과거를 들추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도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지도를 본 아버지의 표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숨긴다고 없어지는 진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이 모든 것이 더 큰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단순히 역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일지도 모르겠다고 느꼈습니다. 고지도 사건 이후로 제 머릿속은 잠잠해질 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 외할머니의 과거, 그리고 그 지도가 말하는 진실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죠. 결국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학교 수업 시간이라는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라면 누군가는 분명히 설명해 줄 거라 믿었거든요. 그날은 이타가키 선생님의 역사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과서를 펼치자 독도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설명하셨죠. 저는 손을 들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 독도가 조선 땅으로 표기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순간 교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타가키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분필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선생님은 그런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시험에 출제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다고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죠. 교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구들의 놀란 눈빛이 저를 향했고 뒤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시작됐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는 선생님의 물음에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직후 교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제 이름이 호명되었고 즉시 교무실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죠. 교무실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과 이타가키 선생님 그리고 다른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내 발언이 학교의 교육 방침을 훼손한다며 엄중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학부모 소환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내일 학교에 오셔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집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생각하니 공포가 엄습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는 진실을 가르치는 곳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외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할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고통, 그것이 지금 제가 느끼는 것보다 얼마나 더 컸을까요? 제가 던진 질문 하나가 이토록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질문이 누군가에겐 매우 불편한 진실이라는 뜻 아닐까요?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멈춰야 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밝혀야 할 이야기라는 것으로. 아버지의 분노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학교에서 온 연락을 이미 받으셨던 거죠.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씀과 함께 외출 금지 명령이 떨어졌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은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스마트폰 메시지함에는 친구들의 질문과 소문으로 가득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이미 퍼져나간 모양이었어요.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릴 때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역사 동아리 선배인 하야세 료였습니다. 내일 방과 후 시립도서관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중요한 자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번 일로 모두가 저를 피할 거라 생각했는데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학교는 악몽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숨소리가 멈추고 교실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이타가키 선생님은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수업 내내 절대 제 쪽을 보지 않으셨죠. 부모님과의 면담 후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와 시립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하야세 료는 말수가 적고 항상 책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엔 거의 교류가 없었지만 그날 그는 제 옆에 조용히 앉더니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고 첫 장엔 굵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보였습니다.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회의 기록.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 줄 한 줄 문장을 따라 내려가다 눈에 띄는 구절이 보였습니다. 독도는 현재 어떤 나라의 지배도 받지 않는 무주지이므로 일본이 이를 선점함은 타당하다. 그 문장은 제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무주지,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라 판단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제가 본 메이지 지도에는 분명 조선의 영토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료의 할아버지는 전후 정리 과정에서 이 문서를 우연히 발견해 비밀리에 복사해 두셨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셨지만 이 사실을 공개할 용기는 없으셨던 거죠. 료는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한 이야기를 듣고 이 비밀을 공유하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질문에 응답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대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진실을 향해 손을 내민 용기였죠. 이 문서가 진짜라면 교과서에 쓰인 역사가 일부 왜곡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죠. 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이죠. 료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불안과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아니란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야세 료의 문서는 저에게 확신을 줬고 동시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역사 속에서 누군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 침묵이 만들어낸 공백 위에서 저는 또 다른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왜, 누가, 무엇을 위해 이 사실을 감췄던 걸까? 이제 제 눈앞에 있는 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100년도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침묵과 왜곡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둠을 밝힐 작은 빛 하나를 손에 쥐게 된 셈이었습니다. 진실을 손에 쥐고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결국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인터넷이라는 또 다른 공간에 제 목소리를 남기는 일이었죠. 블로그를 만든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무 장식도 없는 단순한 페이지였지만 그곳에 제가 찾은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시대 고지도, 하야세료 선배가 준 내각회의 문서, 그리고 그에 대한 제 해석까지. 모든 내용을 시간 순으로 구성해서 하나의 글로 엮어냈습니다. 마치 조용한 연설문을 쓰듯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독도는 과거에도 조선의 땅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내각이 이를 무주지라 판단한 1905년 문서 역시 모순을 드러냅니다. 글의 한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출처를 명확히 밝혔고 아무런 선동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끝에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블로그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주요 SNS에 공유했고 순식간에 확산된 모양이었죠. 댓글은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박수를 보냈고 다른 이들은 반일 감정을 조장한다며 비난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일부는 존경의 눈빛으로, 또 다른 이들은 경계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블로그가 학교 내에서도 화제가 된 모양이었죠. 하야세 료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블로그 글을 봤다고, 그리고 내용이 대학 역사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이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예상보다 더 크게 번져가고 있었어요. 오후 수업 중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알림을 확인하니 익명의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응원과 격려부터 모욕적인 비난까지 다양했습니다. 한 메시지는 특히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제일 조선인 3세라는 한 학생이 보낸 것으로 내 글을 읽고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당당해질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교 길 갑자기 낯선 사람이 다가왔어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인터넷 뉴스 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뛰쳐나왔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달려갔어요. 온라인상에서 제 글은 이미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는 논쟁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진실이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저는 그저 진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무언가 더 큰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블로그 글이 퍼지고 며칠이 지나자 학교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처럼 등교하려던 아침,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짧고 단호한 통보였습니다. 당분간 등교를 중지해달라.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 글 때문이라는 걸요. 학교 측은 공식적으로는 학생 보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학교가 저를 문제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책상 하나 놓인 방 안에서 저는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 사회는 그걸 불편해하는 듯했죠. 그보다 더 무거운 건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고 식사 자리에서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폭발하듯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곧 지역 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있었고 그 이미지에 타격이 갔다는 겁니다. 제 블로그가 기사화되면서 일부 언론이 아버지의 가족사까지 들춰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제가 가족에게 해를 끼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제 잘못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죠. 아버지는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블로그도 비공개로 돌리라고요. 그 말은 곧 침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중간에서 말을 아꼈지만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를 이해하려는 눈빛과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떠안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억눌린 감정이 가슴속에서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저는 조용히 숨을 참았습니다. 누군가의 진실이 누군가에겐 정치적 위협이라는 현실. 그게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침묵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단 한 번의 외침으로 시작된 일이 가족을 흔들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진실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을요.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 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틀어박혀 보냈습니다.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사그라드는 듯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깊이 다가와 버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현직 역사 교사였습니다. 그는 제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고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자료의 정확성과 해석력에 놀랐다고 덧붙였죠. 그 한 줄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 여러 대학 교수와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비슷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선 문제아 취급을 받았지만 학계에서는 제 시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역사는 누군가의 입맛에 맞춰 가려져선 안 된다고요. 제가 던진 질문은 단지 어린 학생의 호기심이 아니라 묻혀있던 진실을 다시 꺼내는 시작점이었다고 말이죠. 이런 변화는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수업 자료를 새롭게 구성하기 시작했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배경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했고 저 역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선 저의 블로그 글을 기반으로 한 토론 수업이 열렸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교사는 학생들에게 묻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역사를 배우는가? 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제 작은 질문 하나가 누군가에겐 생각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다음 날 아침 등교 중지 명령이 해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딘가 묘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교문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지나쳤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놀랍게도 선생님은 제 행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늘부터 역사 수업에서 다양한 사료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셨어요. 교실 안에 작은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점심시간 몇몇 친구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비난보다는 호기심이 느껴졌어요. 독도에 관한 자료를 더 보여달라고 역사의 다른 측면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교 시간 이타가키 선생님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선생님도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역사 수업에 새로운 자료를 가져오겠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가슴속에서 작은 승리의 기쁨이 피어올랐어요. 한 주가 지나고 제 이름은 일본을 넘어 해외로까지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한국의 역사학자, 미국의 언론인, 심지어 유럽의 학술기관에서 보낸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저와 인터뷰하고 싶다거나 발견한 자료를 더 공유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직 학생일 뿐인데 과연 이런 관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무언가가 또렷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침묵당해온 누군가들의 기억이라는 걸요. 그 무렵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지 못한 유품 상자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한 장의 오래된 신문 기사와 봉투에 담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신문은 1960년대 오사카 지역 소식지였고 기사 한 귀퉁이엔 작게 실린 칼럼이 있었습니다. 익명의 조선계 여성 노동자가 일본 사회에서 겪은 차별과 침묵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내용이었죠. 그리고 편지엔 외할머니의 필체로 짧지만 강렬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지만 너는 말해라.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제 심장 깊숙이에서 터져나오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누구보다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그 뒤를 잇는 저에겐 이제 말할 자유가 남겨져 있었던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에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요. 왜곡된 역사 속에서 진실을 발굴하고 침묵당한 목소리를 세상에 돌려주는 일. 그것이 제 뿌리를 향한 여정이자 제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레터는 해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편지 같은 이야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